자, 오늘은 18주차, 니체 18주차하고, 네, 총 40주차.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또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이 니체가 끝나는데, 니체는 1844년 독일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24살에 스위스 바젤 대학 고전문헌학 교수가 됩니다. 하여튼 천재긴 하죠. 그리고 1879년 35살에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한 10년 정도 하셨더라. 그리고 한 10년 동안에 눈병, 편두통, 뭐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으면서 종교, 도덕, 문학, 철학, 과학에 대한 수많은 저술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889년 딱 45살에 한 또 10년 정도 지나서 정신병,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 정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 56살에 돌아가셨어. 이번 주에 읽었던 것 중에는, 네,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그 꼭지의 그 문장이 조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225페이지에 비범한 인간이 통속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비범한 인간이 통속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 블레블레, 이런 특이한 인물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는 우울해지며 결국 병에 걸려 죽는다. 그들은 생존을 하는데 일반인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 고통스러운 싸움의 흔적은 그들의 표정과 주름에 자세히 새겨져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분히 공감도 되고, 네. 뭐, 뭐 이런 얘기겠죠. 이런 좀 비범한 인간들은 자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신은 알고 있는데 타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틀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우리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이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야, 참 이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 답답함이 있잖아요. 아마 그 비범한 인간들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몇 배의 일반인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힘든 사람들이 이제 봉쇄수도원이나 뭐 산에 들어가거나 또 그런 분들도 있죠. 226페이지에 협정은 관습이 되고 규정은 강제가 되었다. 뭐 이러면서 네. 사람들의 망각이 협정을 관습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었다 하면서 협정이 관습이 되고 규정이 되고 강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먼 훗날의 세대에 극히 비인간적이며 어둡고 단단한 미지의 단면으로 비춰질지도 모른다. 니체가 시대를 예측한 거죠. 그 당시에. 지금도 한 150년이 흘렀는데요. 니체 사후. 150년 전보다 지금 분명히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된 건 확실하죠. 그때 당시 정말 더 비인간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를 비인간적이라고 명명하기는 좀 어렵죠. 뭐 좀 주춤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역사가 지나와 보니까 그 당시가 비인간적이었지. 생명 경시하는 것도 많았지. 그때 당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예. 우리가 노예제도도 지금 보면 노예제도가 잘못됐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또 약간 좀 자연스러운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 순간에는 항상 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227페이지에 생애의 모든 기간을 진리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러면서 또 니체에 또 저도 많이 공감했던 주였습니다. 사람들이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믿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오직 이성만을 궁구하고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을 나는 찾지 못했다 하면서 이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성이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속 절대계를 의미하는 건데 니체가 이걸 인식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니체 책을 다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공부해 봤을 때는 니체는 절대계를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이성을 이렇게 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228에서 229페이지에 나는 생애의 모든 기간을 진리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삶의 길에서 맛본 과일 중에 이 완고한 믿음보다 더 성실하고 때묻지 않고 순수한 열매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반인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아니, 발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내 마음은 그 어떤 사물로도 변질시킬 수 없는 행복에 젖어들었다. 진리를 찾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저도 약간은 뭐 그 정도 급도 안 되지만 좀 그런 걸 발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 다 이 니체처럼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깊은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발견하면 세상에 결이 보이고 세상에 의견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계룡산 같은데 사람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리 찾겠다고. 가부좌 틀고 막.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깊은 지식이고 깊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너무나 깊은 뭔가기 때문에 이거 발견하면 너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니체도 비슷하게 결심을 했네요. 진리에 바치기로. 229페이지에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문장이 이번 주에 좀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네. 고통에는 쾌락과 동일한 분량의 지혜가 담겨 있다. 고통은 쾌락과 마찬가지로 종족 유지에 필요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만일 고통에 이런 성질이 없었다면 예전에 그 모습을 감춰버렸을 거다. 네. 고통과 쾌락은 네, 우리 종족 유지에 필요하다라고 이제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이 아니라 진화론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필요 없었으면 없어졌을 거다는데, 진화론에서 이게 용불용설이잖아요. 환경에 적응하고 자주 쓰이는 거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거 태화한데, 근데 진화론에서 이건 벌써 이제 틀린 이론으로 이제 과학에서는 끝났잖아요. 근데 니체가 아마 이 시대 때는 이 용불용설이 진화론의 핵심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용불용설은 끝났는데 여하튼 뭐 이렇게 빗대어서 그만큼 고통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뭐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죠. 예. 종족 유지에 고통은 필요하다. 이러면서 네, 필요하죠.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뭐 동물들이 침이 배오거나 하면 그 고통을 못 느꼈으면 그냥 다 죽었겠죠. 먹혔겠죠. 그 동물들한테.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안테나를 예민하게, 신경을 예민하게 세워서 이 자기 종족을 유지하셨겠죠. 229페이지에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돛을 감으라 라고 부르짖는 선장의 명령에 당혹감을 느낀다. 고통과 마주선 인간은 오히려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돛을 활짝 펴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저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네. 뭐 태풍이 불면 돛을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그게 그 고통을 피하는 거라는 것처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결국은 고통에 맞서라.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조금씩은 저도 약간은 느낍니다. 고통을 피하면 피할수록 계속 더 많은 고통이 다가오고 그냥 부딪혀 버리는 순간에 그 순간에 그 고통은 없어진다는 것도 저도 좀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표현은 뭐 니체 너무 은유법에
은유의 그냥 거의 원탑인 것 같아요. 229페이지에 우리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어디선가 고통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감소시켜야 한다. 삶의 폭풍이 그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짐을 줄여야만 한다. 예. 제가 맨 처음에 쓰려고 했었던 책이 아마 간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이 문장을 보면서. 네, 최소한의 에너지로 유지하는 방법이라 그러는 거죠. 삶을 간결하게 구축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지금 니체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이거 풍요로울 때 삶을 간결하게 구축하는 것과 행복할 때 삶을 간결하게 구축하는 건 완전히 틀리죠. 예, 흥분할 때 삶을 간결하게 구축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죠. 부족할 때는, 네, 어쩔 수 없이 간결하게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예,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많을 때 간결해져야 되죠. 네. 230페이지.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환희를 맛보기도 한다. 그들은 폭풍이 밀려오는 구름 너머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그렇다. 그들은 고통에서 행복을 찾아낸 것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 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대들의 도시를 베수비오 하산의 사너리에 건설하라. 그대들의 배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띄워라. 벗과 그대 자신과의 영속적인 투쟁에 헌신하라. 그대들 인식하는 자여. 지배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약탈과 정복을 일삼는 자가 되어라. 너무나 표현이 멋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제가 쳤던 이런 문장은 저도 뭐 다른 분들 멘토할 때 조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가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자기 삶을 일단은 고통 속으로 노출시켜야 돼. 억지로라도.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고통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예, 니체도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저도 내가 했던 얘기가 결코 좀 이론적 배경이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위험과 긴장을 감수하며 치열하게 살라는 얘기죠, 결국은. 네. 안이해지지 말라라는 얘기잖아. 또 230페이지에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그가 독립된 정신의 소유자라면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시련을 회피해서도 안 되며 위험한 놀이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네. 살아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오면, 네. 선택이 항상 생기잖아요. 어려운 길을 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길은, 또 다른 어려운 길은 자신의 삶을 정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규격화시켜 보라는 어려운 길이죠. 지속적으로 뭔가 자신의 삶을 정죄해서 딱, 딱 요걸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죠. 네. 보통 일반 범부들은 그걸 못 하잖아요. 몇 달 하다가 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려운 길이 답은 답인데, 예, 좀 타고나야 될 것 같아요. 231페이지에 항상 묶여 살아가지만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뿐이라면 이라는 꼭지입니다. 인간은 항상 예 속에 묶여 살아가지만 오랜 습관 때문에 쇠사슬의 무게를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느끼지 못하는 감각이 진정 자유일까? 이런 거는 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이런 논술 시험에 나올 만한 질문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런 거죠. 꿀의 달콤함을 느껴야 꿀맛을 본 거잖아요. 자유도 느껴야 자유라는 거죠. 자유를 속박당한 뒤에 자유에 대한 기억을 회상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근데 이건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추억하는 거라는 거죠. 예, 아주 뭐 좀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느,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느껴야만이 고통이냐? 아니면 고통이 있으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고통이냐? 예, 느껴야 고통이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네. 232페이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살아남는다라는 꼭지고, 제가 했던 거는 233페이지에 추억이 고름이 되어 아침마다 침대를 더럽힐 때 그는 지나간 삶을 원망하게 된다. 한 가지 치료법, 러시아적 숙명론. 러시아 군인들은 혹한의 시베리아 벌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걸음을 재촉한다. 그중 몇몇은 동사를 피하는 대신 행군의 피로로 죽는다. 다행히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군인들은 추위보다 견디기 힘든 행군에 지쳐 눈발에 누워버린다. 이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삶에 대한 반응을 멈추는 것이다. 블레블레. 그는 조금씩 숨을 들이마시고 남아있는 모든 체온으로 심장을 보호한다. 그리고 곰처럼 겨울잠을 청한다. 뭐 아무리 읽어도 표현 정말 미쳤습니다. 삶에 대한 반응을 멈추다라는 문장을 보고 와 정말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너무 지치면 눈동자 하나도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지치면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는 경우가 다 있죠. 반응보다 한 박자 늦은 반응이 유익한 경우가 많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좀 더 위험 있게 보이기도 하죠. 네.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이런 얘기도 좀 제가 곁들여 봤고요. 234페이지에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게 음, 이 제목만 보면 이게 영성적인 얘기죠. 네, 절대계 아까 말했던 참자라든지 아트만이라든지 공정정지라든지 허령지각이라든지 이런 얘기인데 여하튼 뭐 니체도 인간이 자기 본래의 양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원래 무엇이었던가를 잊어야 한다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블레블레. 무엇보다 나라는 범위를 좁히고 평범한 삶을 향해 손을 내밀 것. 이것이 바로 이성이다. 아까 말했던 이성이 이제 참자하긴 한데 결국 뭐 이런 거죠. 명상하는데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참자죠. 이걸 느끼라는 거죠. 이게 이성이고, 예, 이게 절대계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육에서 영이죠, 이게. 235페이지에 어쨌든 의식의 표면이 어떤 명령에 중독되지 않도록 빨리 정화시켜야 한다. 과장된 말과 과장된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본능이 이성보다 먼저 자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네. 그 본능은 에고고 이성은 참자다라는 거죠. 에고가 참자를 무시하고 앞서가는 건 위험하다. 뭐 이렇게 저가 해석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거죠. 무조건 성공해야 해가 절대 악은 아니죠. 그런데 무조건 성공해야 해라는 얘기에 세상을 속여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면 분명 처벌받겠죠, 그분은. 그래서 세상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이 참자의 규범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에고와 참자가 양립해서 잘 가야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즉 이거죠. 뭐 에고는 참자가 제시하는 규범 아래에서 욕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것도 참자가 제시하는 그 규범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 235에서 236페이지에 뭐 의견은 없이 제가 그냥 쭉 썼네요. 문장이 좋아서 이렇게 썼나 봅니다. 나의 생애는 오직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기존의 가치를 전환하는데 너무 많은 능력이 동원되었다. 특히 이들 능력이 상호 간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일정 기간 대립을 요구했기 때문에 나는 무척 곤란함을 느꼈다. 나는 단 한 번도 뼈가 부러진 기억이 없다. 격투의 흔적은
나의 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나는 영웅적 천성의 반대편에 숨어 있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든지, 무엇을 향해 노력한다든지, 혹은 목적이나 소망을 염두에 둔다는 것, 이런 것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미래를 마치 끝없이 순환하는 바다처럼 생각하고 있다. 나의 욕망은 해변까지 밀려올 힘이 없다. 하여튼 뭐, 너무 멋진 문장이어서 한번 쭉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237페이지에,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라는 곡지입니다. 음악이 없었다면 인생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인은 신마저도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주 조그마한 행복일지라도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불쾌, 갈망, 궁핍의 시기에 찾아오는 저 거만한 기쁨보다 훨씬 소중하다. 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니체가 뭐 제가 니체를 뭐 열심히 공부한 건 아니지만 바그너를 정말 좋아했죠. 물론 최종적으로 관계가 파탄나고 서로를 경멸했지만 니체도 음악을 정말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바그너를 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철학자들은 다 이런 또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음악은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충분히 공감하죠. 문학, 미술, 조각 등 이런 예술들은 뭔가를 따라 만드는 거죠. 문학은 인간의 삶을 만들고, 조각은 인간의 모양을 만들고, 미술은 뭐 자연 풍경을 따라서 만들지만, 음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자체가 본질이라는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음악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음악이 나오면 그 감정이 증폭됩니다. 이게 엄청난 행위예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238에서 239, 민중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곳이라는 곡지입니다. 따라 식어버린 시체이며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그들은 아침마다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우리를 기만하고 지배하며 잔인하게 물어뜯는다. 그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친다. 국가는 민중이다. 블레블레. 우리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국가라고 불리는 저 파괴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발을 들이민 것이다. 블레블레.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우리를 물어뜯고 씹고 삼키고 다시 물어뜯는 것이다. 보라, 저 괴물은 우리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다. 나는 신이 다스리는 손가락이다. 블레블레. 민중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곳, 민중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곳, 민중이 삶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나는 국가라고 부른다. 뭐 국가에 대한 얘기를 뭐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그냥 150년 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리 통찰적 언어를 쏟아내는가? 국가라는 지역적, 문화적 경계로 인해 정말 잔인한 일도 많이 일어나죠. 국가라고 이렇게 가두리 쳐넣어서. 그러면 국가라는 이 한계를, 가두리를 없애면 괜찮아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신의 힘을 미치기 위해서 또 다른 가두리 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능적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 수 없고 모두가 다 평등해질 수가 없어요. 앞서 나가고 싶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삶 자체가 문제이다라는 곡지입니다. 내가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우울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우리 다들 이렇게 하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우울해졌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니체는. 내가 삶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거짓말이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우울해진 것은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삶 때문이다. 이것이 다만 삶이다. 그대는 의미를 배우면 그만이다. 그대의 삶을 이해하라.
블레블레. 의지를 가진 자는 생존이 빚어내는 모든 가공할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포를 찾아 헤맨다. 와, 삶 자체가 문제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니체는 참 글은 수고하셨습니다. 뭐 멋지게 쓰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범한 인간이 풍속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경우의 위험성.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니체는 비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재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까 이런 얘기 써놓은 것 같고요. 두 번째, 협정은 간섭이 되고 규정은 강제가 되었다. 여기도 맨 아래 보면은 비인간적이다 이런 단어에서 인간적, 비인간적, 네, 걸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생애의 모든 기간을 진리에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성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러셨고 내게로 오라 그러셨는데 니체는 다른 데서 예수님이 아닌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고 생각되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니체. 네. 이분에 대해서 네. 이분에 대해서 역시 니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택해야 할 때가 있다. 했는데 고통은 쾌락과 마찬가지로 종족 유지에 필요한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래서 문장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사유를 깊이 있는 사유를 많이 하는 분이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찬송가도 있는데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은 오히려 종족 유지에 필요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아까 작가님께서도 은유의 원탑이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문장이 그런 문장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넘어가서요. 간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 이제 또 나이 들면은 많이 버려야 된다고, 짐을 줄이고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간결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반성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어려운 길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쉬운 길 가기를 더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좁은 문이라는 뭐 양들의 지도 소설책도 있지만, 그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어서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니체는 짐도 줄이고 고통의 길, 어려운 길 택하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이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묶여 살아가지만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살아남는다. 했는데요. 러시아적 숙명론, 러시아적 숙명 며칠 전에 그 러시아에 가서 영하 50도, 영하 45도에서 유튜브 찍어서 오는 그런 분들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그런 영상을 찍어서 또 이렇게 보여주구나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네, 러시아적 숙명론에서 또 군인들 이런 거 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분이 어, 대단한 글을 쓰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네, 아까 참 자아가 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니체가 칸트의 철학을 조금 영향받지 않았을까? 순수 이성 비판 그러고 이제 칸트가 그런 글 썼을 때 아마 영향을 받았겠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본능이 이성보다 먼저 자각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런데 참자 계속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나의 생애는 오직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니체의 글을 보면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서 비록 아주 조그만 행복일지라도 했는데요. 어, 그래서 음악이 없었다면 인생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노래 잘 부르고 무슨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에서 또 사람들이 노래 참 잘 부르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에서 음악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바그너를 정말 좋아했다고 그러셨는데 어, 저희도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중이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곳, 국가란 식어버린 시체이며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이거 되게 어렵기도 하고 국가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 놀랍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삶 자체가 문제다. 내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삶 자체가 문제라고 했는데요. 어, 어쨌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느슨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셨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얼핏 그 예수님은 진리를 나를 따르라 뭐 내가 진리고 뭐 생명이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니체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 하는데 뭐 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진리나 뭐 니체가 말하고 있는 진리가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 진리를 지금 다들 모든 이런 현자들이 찾고 있는 거죠, 결국은. 네. 니체에 그리고 아까 답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음, 음, 얼핏 말씀하셔서 제가 이 얘기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음, 그러면 네. 오늘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일단은 또 시간이 제가 또 많이 또 발췌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네. 우리 소장님의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장님의 글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범한 계획과 낯설면서 추억으로 설 명절 긴 연휴가 시작되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고향 가는 길 정체 소식이 흘러나오고 집마다 전 부치는 냄새가 골목을 채울 시간이었다. 남들은 분주하게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나는 조금 느긋해지기로 했다. 부엌에서는 고구마 튀김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동태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서둘러 고구마 튀김과 동태전으로 상을 차리고 느지막이 점심을 먹었다. 그 속에서 나는 잠시 멈춰섰다. 오늘은 바쁨보다 여유를 택하고 손녀와 사우나에 가기로 했다. 고등학생이 된 손녀는 원래 친구와 가기로 했었다. 그러나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대신 서울 동묘에 다녀왔다고 했다. 동묘에서 흥정 끝에 사왔다는 하얀색 톤의 조끼와 무늬 있는 남방을 번갈아 입어 보이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값도 깎았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웠다. 친구와 가려던 사우나는 꼭 가야겠다며 나를 졸랐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함께 추억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니 마다할 이유도 없었다. 출발하려는데 손녀는 낮잠 자던 할아버지를 깨웠다. 가슴 위에 놓인 만원은 손녀가 슬며시 올려둔 차비였다. 세차 시승식을 하겠다고 했다. 운전대를 잡을 할아버지는 군말 없이 일어났다. 자동차 값의 절반을 내가 붙였음에도 전철역까지 태워달라고 말하며
운동한다는 사람이 걸어가야지 하며 단번에 거절하였는데 손녀의 만원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사우나를 마치고 전화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으니 지혜로운 손녀의 방식이란 참으로 실용적이었다. 나도 다음엔 선불로 부탁해야 하나 생각하니 속으로 쓴 웃음이 나왔다. 이사 오기 전 살던 동네에는 오래된 사우나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동네 목욕탕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서 나 역시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다. 집에 욕조도 있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는데 굳이 공중 목욕탕에 갈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막상 들어서니 낯설고 어색했다. 설 명절을 앞두어서인지 사람도 많았다. 상체에 비해 하체가 가늘고 뱃살이 축 늘어진 할머니들이 있었다. 마네킹처럼 단단한 몸의 어린아이들과 젊은 엄마들까지 세대가 한데 어울려 있었다. 타인의 몸을 가까이서 본다는 사실이 처음엔 곤혹스러웠지만 이내 그것이 대중 목욕탕의 자연스러운 풍경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손녀는 제법 능숙했다. 먼저 샤워하고 머리도 감고요 하며 안내했다. 온탕과 열탕, 냉탕을 오가는 모습도 자연스러웠다. 내가 빈 온탕에서 엎드려 가볍게 물장구를 치자. 아, 그러면 안 돼요. 공중 예절이에요 하며 마치 도독 선생님처럼 나를 타일렀다. 예전 같으면 내가 가르쳤을 텐데 어느새 역할이 바뀌어 있었다. 침대 위에 누운 손님 등에 때를 밀어주는 아주머니들의 부지런한 손놀림을 보았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오늘은 손녀가 등을 밀어주기로 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옮기는 일은 끝내 하지 못했다. 예전에 급하게 이동하다 심장이 조여오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신 냉탕에는 발만 살짝 담갔다. 적당히 몸을 데우고 씻고 나오니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나무 평상에 앉아 젖은 머리를 말리며 손녀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가 너만 할 때 시골에서 살다가 중3 겨울 방학에 처음 서울에 왔어. 그때 큰이모 할머니인 언니가 데려간 곳이 하필 목욕탕이었지. 대중 목욕탕이 처음인 시골 여학생이라 너무 놀라서 입은 옷 그대로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그냥 나왔단다. 손녀는 그다지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일까?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선명한 기억이었다. 낯섦 앞에서 온몸이 굳어있던 여학생.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 손녀와 함께 와서 온탕에 조심스레 몸을 담그던 나의 모습이 겹쳐졌다.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니 얼굴 피부가 한결 맑아졌다. 손녀의 뽀얀 얼굴을 보며 사우나의 효능을 실감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흘리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고 한다. 심장이 조금 더 힘차게 뛰고 굳어있던 몸이 부드러워진다. 피부 깊숙이 쌓인 피지와 먼지도 땀과 함께 배출되어 안색이 환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엔돌핀이 분비되어 마음도 한결 느긋해진다고 한다. 어떤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우나가 치매 예방을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도 있다고 하니 단순한 목욕 이상의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날 사우나의 진짜 효능은 함께함이 아니었을까. 등을 밀어주며 나누던 웃음과 공중예절을 가르치던 손녀의 진지한 얼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움직인 할아버지의 마음까지 모두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가족의 온기도 함께 데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사우나는 몸의 독소만 빼내는 곳이 아니라 세월의 먼지도 조금씩 털어내는 공간이라는 것을. 어릴 적 낯설어 목욕탕에서 얼어붙었다가 도망치듯 나왔던 목욕탕을 이제는 손녀의 손을 잡고 옛 기억을 회상했다. 시간은 유유히 흐르고 역할은 바뀌었고 기억은 고스란히 이어졌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 나는 하루의 여유를 선물 받았다. 주 2, 3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이렇게 뜨거운, 뜨거운 물 속에 온몸을 맡기며 삶을 데우는 여유도 좋겠다. 그날의 사우나는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나눈 따뜻한 설 명절의 한 장면이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발전은 우연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생긴다. 계획이 없는 목표는 소원에 지나지 않는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손녀의 계획에 함께한 설명절 사우나에 대한 평범한 계획은 낯설면서 추억으로 효과적인 완벽한 계획이었다고.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뭐, 그 상담 내용을 안 쓰신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은 거 한번 써보자 해서 썼습니다. 아, 네. 네. 제가 하나 팁 드리면, 이런 네. 목욕탕 관련되었던 이런 이야기든, 뭐 지금 목욕탕이든, 뭐 어떤 여기 안에 뭐 사우나의 이야기든, 이런 얘기를 가지고 상담하고도 연결 지으면 더 좋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상담에 대한 이야기, 뭐 손녀랑 목욕탕 갔던 얘기하고 어떻게라도 또 뭐 상담하셨던 내용 중에 뭔가 이런 뭐 목욕이 아니어도 꼭 뭐 어떻게라도 한번 연결 지어 보시면 자신의 일상을 쓰어내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소장님께서 표현하고 싶었던 상담 내용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라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일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글이라는 곳에서. 아무리 객관적인, 뭐 사전이나 그 교과서를 쓸 때만이 자기 감정이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글에서는 다 자기 감정이 나오거든. 자기 일상도 나오고. 그런데 자기 네. 일상을 그냥 자기 일상만 쭉 그냥 내버리면 그냥 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상담 내용을 쓰는 과정에 이런 내용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어가 버리면 그 상담 관련 책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버린 한 꼭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실어지지가 않겠죠. 그 네. 책에.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을 쓰고 싶다. 이런 손녀랑 목욕탕 갔던 그 추억을 회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써- 그래서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아, 이거 내가 써야 되겠는데, 혹시 상담 관련되어 가지고도 연결시킬 만한 게 없을까? 연결 네.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도 쓸 수도 있고, 상담 관련 책을 쓰는 과정에 이 내용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좀 네. 많이 줄여야 되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하튼 나중에 이 내용을 상담 내용하고 한번 연결 지어서 한번 꼭 써보시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아, 작가라는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희열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감사합니다. 앞으로 쓰실 때, 아, 내가 요거 써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써야 될 이 얘기하고 이 책의 주제하고 전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아, 연결 지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되시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대단하세요, 작가님. 아이, 대단한 거 아니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혹시 질문이나 뭐 혹시 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네. 어, 오늘은 상담을 오늘도 있었는데 저녁에 있었는데 그렇게 지난주에 너무 싸우던 그 부부 때문에 지난주에는 진짜 상담 안 하고 나 그 더 많이 싸워. 나는 이제 상담 안 할래. 너희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참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봤더니 그 명절에 강릉에도 다녀왔다면서 일상으로 많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이러면서 둘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집에 빨리 가서 봄동 비빔밥에 된장찌개 끓여놓고 왔어요.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상으로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이렇게 말로 하고 또 행동으로 보여지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지난주보다 가벼워지고 감사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나도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이 오늘은 중요한 거, 네, 연결해 네. 보겠습니다. 네. 계속 그 글은 연결입니다. 연결. 네. 네, 요런 내용을 내 거하고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상담하시다가 뭐 제가 지금 뭐 순간순간 떠오르는 건 이런 거죠. 방금 어떤 그분들 말씀 그 뭐 된장국 끓여 놓던 그분들 상담하는 과정에 갑자기 손녀랑 사우나 간 생각이 난다 하면서 쭉 풀어내면서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뭐 남녀니까 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우나는 없겠지만 뭐 여하튼 뭐 이런 뭐 어디 뭐 여행을 가서 같이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상담 약간 소설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도 그 훨씬 또 컨설팅을 받는 입장이나 책을 읽는 입장에서 아,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목욕하고 이러면 또 뭐 몸에도 좋고 뭐 치매에도 좋다고 하니 그분들 스스로도 기분이 되게 상쾌해진다고 한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상담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좀 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읽는 입장에서도.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작가님, 마지막, 네, 네, 저는 말씀하세요. 아까 이 책을, 네. 니체 책을 작가님한테 배우면서, 야, 이렇게 어려운 책을 작가님 덕분에 이런 니체에 대한 어려운 책을 같이 읽고 배우는 이 시간이 아주 소중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소장님 지금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뭐 소장님한테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준다 이런 느낌보다도 저도 이걸 계속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저도 너무 지금 좋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다음 주 이제 하는데 언제쯤 할까요? 24일 날 괜찮으세요? 화요일이죠? 네. 네, 원래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는 날이 24일이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번 네, 24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고 화요일에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